안녕하세요. 내국소비세법 강사 차재현 쌤사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이번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도록 할 텐데 납세 의무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 하나인 거죠. 일단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뭘 고르셨나요? 이게 정답으로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4번입니다. 이게 왜 틀렸죠? 일단은 신탁재산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누구입니까? 신탁자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위탁자가 직접 행동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인 납세 의무자라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위탁자의 명의로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예외적인 사유이거든요. 그러면은 위탁자가 이렇게 생계사설을 발행해야지 수탁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일단은 누구의 명의로 들어가느냐? 신탁자의 명의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고, 위탁자가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번의 문장에 오류가 있는 거죠. 그 밖에 이거 5번 좀 보시겠어요? 신탁재산과 관련해가지고 4번하고 5번이 조금 연관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공동수탁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공동수탁자 이거 뭡니까? 수탁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법인, 한 기업이 아니라 두 법인, 두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찌하겠어요? 그에 대한 납세 의무는 공동으로 지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여전히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개인이든 사업자이든지 상관없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에서의 그 포인트는 관계없이 영리이든지 비영리이든지 관계없이가 여기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1번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바로 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2번 보시면은 이거 뭐죠? 여러분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솔직히. 뭐죠? 5번입니다. 보시면은 무인 자동 판매기. 자판기예요. 그런데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뭐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묶지 않고 이렇게 산재돼서 관리가 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가 조금은 부담이 덜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는 신청에 의한 추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신청만 하면은 누구든지 추가적으로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 개 낼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인 자동 판매기는 제외가 된다. 그런 언급이 지금 이론사항에서 배웠던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당연히 지금 5번에서 오답이 나왔고, 1번에서 4번은 다 옳은 거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라고 하면은 그것이 뭐 고정된 장소가 아닐지라도 이 주소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주소 거소 포인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거 뭡니까? 보관 관리. 여러분들 창고를 우리가 거기서 물건 팔고 해요? 그렇지는 않죠. 말 그대로 보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박람회 임시사업장. 이거는 신고된 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기는 한데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아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영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에 포함을 한다.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서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뭐 인천 세관? 그러면은 뭐 인천 세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겠죠. 위치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시도록 할게요. 이거 답 뭐라고 풀었죠? 일단 옳은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은 다 이렇게 골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 좀 봅시다.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국내에 이렇게 물건을 유통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게 재화의 수입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공급 시기는 언제이냐? 보통은 재화의 수입은 수입신고 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결국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공급 시기를 묻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틀렸겠죠. 1번 왜 틀렸느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신고가 우리가 판매됐다. 그 요건은 아닌 거죠. 뭐예요? 선적이 됐다, 안 됐다. 그 여부로 우리가 판매됐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는 되되 선적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럼 판매된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를 지금 다시 반입하는 것은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의 과세 사업을 위해 가지고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것이든 해외에서 구입한 것이든 뭐든지 다 공제가 돼요. 뭐 이렇게 차별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입이라고 하는 행위가 일어난 거죠. 반입. 수입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외국 선박에 의해서 공에 잡힌 수산물. 여러분들 우리가 선박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어쩌다가 거기 중간에 거기가 다 바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가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물고기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의도한 물품을 가져오는 것이든 그게 아니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모두 수입으로 보겠다고요. 그게 여기 있는 내용인 거고 이거 4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네 번째, 이거 조금 이거 디귿으로 고치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을 기억이 아닌 디귿으로 고치겠습니다. 재활 공급으로 보는 거 그러면은 재활 공급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수용이 됐대요. 여러분들 수용되면은 내가 판매자인 거죠. 그리고 구매자는 누구예요? 국가죠. 판매자는 난데 구매자가 국가예요. 근데 솔직히 국가와의 거래는 대부분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은 제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민사집행법 경매 여러분들 경매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 물건을 건물을 이렇게 재활 공고로 본다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할 그 여력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예외적으로 이거는 재활로 보지 않겠다 그렇게 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주요 자재를 일부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서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은 주요 자재 일부 부담 이거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어쩌다가 어떤 물품이 부족해가지고 재화 직접 구입해서 조금 사용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용역이냐 재화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화라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죠? 건설업의 용역.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하도 중간에 이렇게 재화를 이렇게 본인이 사는 경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재화를 중간에 사도 이걸 그냥 용역으로 보겠다. 그게 예외사항인 거죠.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은
이거 뭐예요? 견본품. 샘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샘플 말 그대로 이거 조금 우리 물건이다 라고 하면서 맛배기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돈도 받지 않았대요. 그렇다고 하면은 재화의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외. 그렇기 때문에 재화로 볼만한 거는 요거 원래 용역이었는데 재화로 이렇게 바뀌게 될 이 디귿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아, 그럼 여기서 지금 딱 봐도 쉽지 않나요? 여러분, 5번 같은 경우 좀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답만 보도록 할 텐데 4번이에요. 보시면은 건설 자재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거 아까 뭐였어요? 이거 지금 4번에 대한 예외에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디귿?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4번을 맞췄다고 하면은 5번은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설명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거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거 과세기간. 여러분들 과세기간 좀 쉽다고 볼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려운 파트가 있긴 하거든요. 뭐 가산세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계산을 요하는 그런 과세표준, 세액 나오는 구간이라든지. 근데 그 밖의 것들은 충분히 암기가 가능하다면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기 중 하나인 거죠. 일단은 첫 번째, 계속사업자인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하는 거. 일단은 맞습니다. 일반가세자나 1년의 이 두 기간으로 나누지 간이가세자는 1년이 1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종료일까지로 한다. 사업 개시, 원래 사업 개시가 원칙인 거죠. 원칙.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직기비품을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폐업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게 원래 그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실질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의 실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개업부터 과세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고 폐업했어요. 그러면은 폐업일까지가 우리의 과세기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아니라 옳은 편인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합병으로 인한 거는 대부분이 그 서류상 내용을, 서류상 일자를 우리가 그에 대한 과세기간으로 잡자. 이건 뭐, 당연한 거고.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유형이 변환이 돼요. 그러면은, 언제까지가 간이이고 언제까지가 일반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이 시점이 22년도가 시작되는 시점, 그 다음에 이 시점부터 26년도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칩시다. 간이가세자가 지금 24년도 중에 기준금액을 초과했어요. 1억 400만 원인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간이가세자로 유지하지 못하고 일반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언제부터 넘어가느냐? 바로 25년도 중에 1월 달에 바로 일반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상반기에 유예. 그리고 7월 1일부터 일반가세자로 적용이 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유형이 변환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으로 변경됐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적용이 되느냐? 그것도 궁금하죠. 왜냐면은 이 시점 2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이기는 한데 6개월로 끝 마치고 또 다른 연도가 시작이 되니까 또 우리가 일반인지 간이인지 또 판단을 해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일단은 변경이 되면은 1년은 기본으로 유지를 합니다.
6개월의 유예, 그 다음에 1년 유지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는 것이든 아니면은 그 반대로 일반에서 간이로 유지되는 것이든 동일하게 다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안 보이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간이가세제가 일반가세제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가세제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는 기한의 그 기간의 과세기간은 변경일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금 5번에서 뜻하고 있는 거는 딱 요 시점에만 우리가 일반가세자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26년도 상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가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의 문장이 틀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총괄납부. 여러분들 이거 총괄납부 같은 경우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돈만 있으면. 예, 좀 표현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 뇌리에 더 오래 남아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있죠.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경우에는 이게 지점은 안 돼요. 분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오로지 본점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총괄납부의 경우에는 본점이든 지점이든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보시면은 분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1번의 표현이 틀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 뭐 2번부터 5번까지는 대부분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냥 사업자 단위 과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여러분들 많이들 헷갈려들 하세요. 헷갈려 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에 사업장을 하나로 ABC 사업장을 하나로 묶느냐 그거를 그 서류 단계에서 하나로 통합을 하느냐 그건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으로 각각 존재하되 독립적으로 존재하되 납부할 때나 우리가 그때 일시적으로 뭉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납부할지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사무소 되고 뭐 이렇게 지점도 되는 거고. 예. 2번부터 5번까지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중간지급 조건부. 이게 기억이 중간지급 조건부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언제예요? 딱 보시면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에 대한 공급 시기로 하고 있잖아요. 받은 때가 아니라 약속한 날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고를 수 있느냐? 받기로 한 때에 더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 첫 번째. 근데 이거는 일단 계약일이 먼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활을 인도하는 날. 그래서 이 날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분양이거든요.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까지 치러야지만 재화가 인도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키 받고 거기에 입실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6개월은 충분히 한 몇 년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가장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란다. 니은 디귿 요것 좀 보시도록 할까요? 이거는 어떤 법인지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2번이란다. 니은하고 디귿이 잘 이 내국소비세법 문장에서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입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그 전에 앞서가지고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1번인지 아니면은 뭐 5번인지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9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싫어하시죠? 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거 뭐예요? 후발행 세운계산서. 선발행도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일단 인도하고 용역을 공급하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인도학 내지는 용역의 공급과 동시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죠. 근데 그 이후에 하겠대요. 그러면은 일정 기한 이내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발급하고 돈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후발행 중에서도 그 세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억에 들어갈 일자는 무엇입니까?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청구하면은 돈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땡땡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일이죠. 네, 동일합니다. 니은이나 기억이나.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24년도 중에 개정된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뭐죠? 항상 저희 기출문제에서는 물론 문제은행식으로 계속 나오는 게 은행형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은 당연히 개정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잠시만요. 7일. 네, 7일. 이게 원래 후발행 같은 경우에는 10일이었잖아요. 10일, 그 다음에 7일, 그 다음에 30일. 근데 이거는 그 두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거네요. 네, 7일. 그럼 이거 뭡니까? 37에다가 90도 하면은 127? 예. 그 다음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시기와 공급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거 틀린 거 뭐죠? 어떤 게 틀렸어요? 옳은 거?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이에 대한 정답은 그래도 무난하게 3번으로 나왔어요. 폐업하면은 폐업일을 그 공급 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공급한 거. 왜냐면은 폐업하면은 더 이상 그 사업장을 살릴 수가 없고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시기에서 옳은 표현이 나온 거고, 그 1번 보시면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뭐 관리비라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연도랜다. 이번 달은요, 저희가 저기 여행 가가지고 아파트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비 부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비하지 않아도 이 아파트를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영무 제공이 완료된 때 그게 아니라 지금 뭐죠? 과세기간 종료를. 이거 언제 종료된다는 거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부 판매.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그에 대한 공급 시기로 하겠다. 받기로 한 때? 그건 아닌 거죠. 조건이 성취되는 때. 조건 성취.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외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로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을 이렇게 공급 장소로 보나요? 여러분들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게임 같은 거 이렇게 구입할 때 뭐 이렇게 PC로도 하고 이렇게 모바일로도 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거는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문장 중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다섯 번째, 도착하는 장소예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죠. 도착이 아니라 이동 시작. 그 다음에 11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영세율 면세. 이거 단골 문제죠. 일단은 여기에서 틀린 거는 2번인데 지금까지 나온 유형 형태하고는 조금 좀 새롭죠. 일단은 이 내용은 좀 실물을 알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출제자들이 잘 고려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수출이 발생이 돼가지고 부가가치세에 이렇게 접수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 이번에 영세율 매출 발생했다?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금액 뭐 1억 이렇게 쓰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말 그대로 그냥 숫자만을 의미해 주는 거고 실제 1억을 바탕을 이게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우리가 내야 된다고요. 그걸 여기서 보시면은 첨부 서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영세율 이게 혹시 너 2억인데 1억으로 이렇게 슈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줄이는 거 아니야?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 가지고요. 근데 제출하지 않았대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게 무슨 말인 거예요? 여기다가 바로 영세율이 아닌 10%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서류 하나 안 냈다고. 영세율이기는 해요. 거래 자체가 영세율 거래이기 때문에 다만 이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상업서류 송달 용역, 요런 거.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은 수익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면 덩달아 이렇게 부가가치세도 면제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가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그 뭐를 예시로 들면 좋을까? 그 복숭아 통조림 그거를 C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제 드는 거. 우리 운반을 해요. 그러면 운송비가 드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 민속문화자원 이거 진짜 처음 나오는 문장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어색한 문장에서 답이 나오게끔 또 하지는 않아요. 예. 민속문화원 면제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다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도록 할게요. 영세율의 적용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은 어떤 건 과세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외국 법인 그 다음에 비거주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이게 막 돈을 벌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이라고 칩시다.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버는 거와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돈을 버는 거랑 똑같이 취급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상호 면세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 미국에서 혜택을 받고 그렇게 편안히 조금 돈을 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인도 마찬가지로 영세를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걸리는 게 하나 있죠. 일단 그 첫 번째, 외국에서 용역을 이렇게 공급을 해요. 건설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가 아니라 외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두 번째, 선박에 의해서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거. 국외로 가는 거죠. 국외가 하나라도 넣어진 순간, 그거는 영세율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국내
이긴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외교 공간이 그냥 보통 사람이냐고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에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쓰는 거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비하는 거든 다 면세를 해주지 않나요? 예. 그 다음에 그 리을에 보시면은 국내에서 국외사업장이 없대요. 외국 법인이래요. 외국 법인에 공급되는 컨테이너 수리업.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 항해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국내 소비라고 하기에는 힘들어요. 국내에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요건 충족 때문에 면제가 되는 케이스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 13번 면세 포기. 이거는 지금 페이지가 나눠져 있죠. 문장이 조금 길어가지고 나눠 봤어요. 일단은 이거 정답 뭡니까? 면세 포기 요건 뭐예요? 요건이란다. 그 대상. 면세 포기 대상. 면세 포기를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면세 포기가 조금 유리하거나 일정 특정 단체를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왜냐면은 면세이다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물건을 팔겠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영세율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학술연구단체. 여기에서 공급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뭐 R&D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줘야 하는 분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 매출 요건 아니지만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학술 연구 용역은 면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잠시만요. 학술 연구 단체, 개인이 단위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사유가 여기에 해당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1, 2번이 뭔 차이냐? 그냥 법률 차이일 뿐이다 라는 거죠. 하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라고 하는 거. 거의 말장난이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면세를 하는 게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업종으로 하고 있는 게 뭐 농업이란다. 다른 거라고 칩시다. 면세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면세 포기를 이와 같이 시작할 때 바로 포기서를 신청을 해가지고 접수를 해가지고 그냥 일반 과세자로 나오게끔 그렇게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란다. 그 다섯 번째, 3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를 다시 면제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 다섯 번째가 어떤 의미냐면은 면세였어요. 그 다음에 면세 포기 해가지고 영세율로 받았어요. 그러고서는 요즘 수출 시장이 참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국내에서 면세 사업을 하려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면세였다가 다시 영세율이었다가 다시 면세.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 다시 면세 적용받겠다. 그 신고서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영세율로서 활동했던 이 사업자 등록증 이것까지도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면세여는 의료보건 용역이 아닌 거. 이거 어떤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 아프죠? 탈모 거의 불치병 아닌가요? 근데 탈모는 저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용 목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미용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직 세법은 이거를 면세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두 번째 안마 용역, 그 다음에 분뇨 수집 및 운반 용역, 그 다음에 이거 산후조리원에서의 용역,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 용역, 이런 것들은 뭐 기존의 면세 의료 용역이긴 한데 아직 이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15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이거 계산해야 되죠. 근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과세 기간이 꽤 길어요. 계약 기간이. 일단은 25년도 2월부터 27년도 3월 9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25년도, 26년도, 27년도 각각의 개월수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게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이에요. 초월은 맨 첫 번째 해당하는 달은 만근이 이렇게 1월부터 31일까지 충족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시작했잖아요. 2월 1일. 그렇지 아니죠. 무조건 산입합니다. 그 다음에 말월 불산입. 이거는 말월은 아예 넣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3월달은 안 넣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25년도에는 2월부터 12월이니까 11개월인 거고 26년도는 12개월, 그 다음에 27년도는 2월까지이니까 2개월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모두를 합산하면은 몇 개월인 거예요? 24개월? 25개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 금액 얼마예요? 46억 원인 거거든요. 근데 46억 원 지금 현금으로 다 받았다고 그걸 다 우리의 수입으로 지금 당장 잡는 게 아니라 25개월 중에서 지금 과세 기간만큼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2월 1일부터니까 2월 1일부터 1기라고 되어 있으니 6월 30일까지 즉 5개월을 분자로 올려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억 2천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은 2번인 거죠. 그 다음에 16번. 이거 문제 좀 길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감정평가액이 사용이 되나요? 여러분들? 안 되죠. 왜냐하면은 감정가도 최근에 감정가여야 돼요. 지금 몇 년도 거라고 있어요? 25년도 2월 달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가 언제 나온 거예요? 23년도에 나온 거예요. 10월 달. 안 돼요. 기준을 했을 때 전후 6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4년도 하반기쯤은 나온 감정가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기준시가도 지금 1년 단위로 나오는 그런 실정에 감정가를 지금 2013년도 거를 활용을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순서 어떻게 됩니까? 감정가액. 뭐죠? 그 다음에 기준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이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근데 취득가액까지는 없어요. 그 이전에 다 끝나니까. 그래서 일단은 감정가액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시가, 장부가액이 있는데 기준시가 자료가 모두 토지, 건물이 있으니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주의해야 할 게 가로 안에 있는 내용. 단 수령한 실질 거래가액 및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4억 5천이 건물에 대한 거잖아요. 건물. 한번 봅시다. 총가액. 이걸 지금 구하라라는 거죠. 토지하고 건물을 합산해서 얼마냐. 건물값은 나왔는데 이게 모르겠다는 거죠. 총가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건물값만 발라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6억 원하고 2억 원을 분모로 이렇게 합산을 시켜서 내려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건물인 거죠. 2억 원을 올려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4.5억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 있었을 땐 곱하기지만 반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곱하기 8이 될 텐데 아니죠. 8분의 2라고 해도 되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총 가액은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은 18억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지금 2.2 안 하나요? 2.2 안 하나요? 그 얘기는 지금 가로 안에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건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4.5억도 그 다음에 이 총가액도 부가가치세가 다 이거 제외된 금액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혹여나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순간 당연히 그를 나누기 위한 이 비율도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문제상으로 나오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8억 원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 수정세금계산서 여러분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가장 이게 만만한 게 그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환입됐어요. 반품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해제됐어요. 그 다음에 해지됐어요. 근데 해지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억 니은은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억 니은이 없다? 1번 가고요. 3번 가고요. 그 다음에 4번 가고요. 이제는 이 보시다시피 기억 니은은 공통적으로 있대. 리을인가 아니면은 디귿 미음인가 그러면은 리을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시면은 발급 대상이 아닌 면세 거래에 해당하여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계산서 세금 계산서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는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면세 때는 계산서 쓰는 거고 과세 때는 세금계산서 쓰는 거거든요. 종류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단어가 다르면은 의미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왜 디귿과 미음은 왜 안 되냐? 이유가 있죠. 내국신용장 30일이 아닌 25일. 그 다음에 이 미음을 보시면은 단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것으로 미리 아는 경우 또 이거 봐주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X. 그래서 디귿과 미음이 안 돼서 지금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이거 답 뭐예요? 그냥 조금 표현이 어렵기는 한데 4번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에 걸쳐서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막 발급할 수 있다. 예, 맞아요. 4번이긴 한데 조금 거부감이 있죠. 근데 2번, 3번, 1, 2, 3번, 5번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그럼 개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개인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개인은 사업자 등록번호 없으니까 발급 못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어요. 등록번호는 없지만은 주민번호가 있죠. 실제로 개인의 주민번호로 발급합니다. 근데 이 주민번호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람 원래 사업자예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2, 3일이 걸리다 보니까 아직 등록증이 안 나온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거래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일단은 주민번호로 받고 나중에 이걸 등록번호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거 맞는 거고 두 번째 이거 발급할 수 없다? 아니죠. 있다. 의무가 의무인 거지 다른 사람들도 선택에 의해서 전자 발급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뭐죠? 이거 8천만 원이던가요? 맞긴 하죠. 근데 뭐가 틀렸죠? 저도 깜빡했어요. 예, 포함이죠. 면세 사업자도 이거 면세 용역도 이거 면세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여기서 틀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인 사업자는 5일 이내에
전송해야 된다? 이거 언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 판매자도 공급받는 자도 그 세무서도 다 바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급하면은 바로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이거 뭐가 틀렸죠? 일단 이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 의제매입세 공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율 자체는 이게 틀린 게 없거든요. 근데 대상자가 틀렸어요. 일단 우리 법인이 있다고 칩시다. 법인 있고 개인 있어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 그렇게 업종을 따지지는 않는데 법인은 뭐 만들죠? 제조업, 음식점업.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이어야만 해요. 근데 1번을 보시면은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조업이긴 한데 여기서 걸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오답.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공통매입세액은 이번 25년도 1기에 하지 않았대요. 왜 안 하죠? 이유가 뭐죠? 꾸준히 과세하고 면세 매출은 이렇게 발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과세 면세의 그 차이가 5% 이상 나야지만 이게 뭐 공제 받았던 걸 불공으로 처리하느니 불공했던 걸 공제로 처리하느니 그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 계산하는 의미가. 근데 5% 미만은 솔직히 고만고만하니까 이걸 또 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비율과 여기에서의 비율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18억 원 12억 원. 그러면은 이거 지금 12억 원이 차지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예요? 12 나누기 30을 하면은 40%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4.9로 나오든지 간에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 뭐 볼 것도 없어요. 가장 적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35억 원에 15억인 거죠. 몇 퍼센트죠? 아니 비율이 낮게 나와야 되니까 굳이 여기서 헤맬 필요 없이 분자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1번을 바로 고르시면 된다는 거죠. 42점? 몇 퍼센트죠? 8호. 예, 그쵸. 지금 44.9% 하여튼 미달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쵸? 근데 17억 원을 가는 순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37분의 17이 되고 비율로 따지면은 45.94. 그러니까 2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재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근데 1번은 아니다. 예, 지금 20번까지 저희 풀어봤고 일단은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